현상들은 컨템포러리 무용의 다양한 현상들. 사실 강의 계획서에서는 공연 현상들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것만 살펴보려고 하다가 요즘에는 공연 말고도 무용이라는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공연 앞에는 이제 공연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템포러리 이 시대 무용의 어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이죠. 한국무용의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모더니즘, 모던 댄스 이후에 포스트 모던 댄스와 탄츠 테아터라는 그 춤의 양식, 신표현주의 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경향성이 최근에 와서는 예전에는 각 국가별로 발전되었던 어떤 무용 현상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어떤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이제 컨템포러리 댄스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자면 패러디적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절충적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다원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패러디라는 거는 뭐예요? 패러디. 우리 이동현 씨, 패러디는 뭐예요? 우린 보통 패러디를 어떨 때 쓰죠? 그렇죠. 원작을 변형하는 경우, 또 원작을 모방하는 경우를 우린 보통 패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디적인 요소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예술 영역에서 패러디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대본을 다르게 해석하는 영화들도 등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무용에서도 패러디적 요소가 197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떨 때 많이 등장을 하냐면 고전 작품을 재해석할 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어떤 영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경우, 또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의 음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임만을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작품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재현 공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술적인 어떤 전승의 개념에서 올바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는 그러한 그냥 원작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작에 대해서 그것을 안무하는 안무가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떠한 예술가적인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았던 어떤 현상이 바로 패러디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경향성보다는 특히 해외에 발레를 하고 컨템포러리 댄스를 안무하는 안무가들에게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2000년대 이후에 오면서 매튜 본이라든가 마크 H라든가 또 마기마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패러디적인 작품들을 국내에 와서 공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매튜 본의 백조요수 본 적 있어요? 네. 어땠어요? 영상으로 봤나요? 아니면 공연장에서 봤어요? 영상으로 봤어요. 네, 실제로 매튜 본은 백조요수뿐만 아니라 클래식 작품 중에서 백조요수뿐만 아니라 뭐 지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두깎이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예술가적인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새롭게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초창기 매튜 본의 패러디적 경향성은 주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장면을 변환시킨다거나 어떤 주제의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것이 주가 됐다면, 이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어떤 대중예술들을 무대에 끌고 들어온다거나, 특히나 뭐 힙합이라든가 재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새로운 음악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의 일반적 경향성에서 두 번째는 절충적인 요소예요. 이 절충적인 어떤 요소와 다원적인 요소가 종종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절충적인 어떤 요소를 드러내는 경우는 대부분이 융합의 형태예요. 융합의 형태. 어떤 융합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어떤 형태로 혼합되고 상충되고 또는 그런 어떤 것들이 두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 보통 절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무용에서 이렇게 절충적인 요소가 과감하게 시도되었던 시기는 1980년대 이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프랑스, 유럽에서도 프랑스, 독일 쪽에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통 미술에서의 절충적인 요소는 현대회화에서 콜라주 양식을 근거해서 가지고 오는 즉 단편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회화의 경향성을 우리는 보통 절충적 요소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무용에서는 컨템포러리 댄스에서는 다양한 무브먼트 즉 재즈라든가 민속춤이라든가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무대로 그대로 수용이 돼서 기존에는 발레는 발레 현대무용은 현대무용, 한국무용은 한국무용 이렇게 다 구분이 되었던 것들을 이 시기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어떤 움직임의 형태들이 무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경향성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통 우리는 절충적인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경향성 중에 아주 대표적인 무용가는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에 있는 누굴까?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의 안무가 지리킬리안 같은 안무가들이 기존에는 하이 클래스의 어떤 테크닉 즉 발레 테크닉만을 강조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때부터는 그 지리킬리안에게서 와서부터는 민속춤도 무대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현대무용적인 어떤 컨템포러리적인 일상적인 움직임까지도 무대에 가져가기도 하고 영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공간을 현실과 영상 속에 있는 공간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다원적 요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거냐면 무용 작품 안에서 무용만이 아니라 영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것들, 즉 영상을 활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그다음에 미술적인 어떤 요소들까지도 무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을 우리 보통 다원적 요소의 첫 번째 양식, 즉 양식적인 측면에서의 다원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 문화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즉 예전에는 내가 네덜란드 사람이면 네덜란드 문화만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면 이제 작품 안에서는 독특하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를 혼재시켜서 또는 내가 다른 문화를 재해석해서 작품을 만드는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양태가 뭐냐면 서양의 안무가가 동양의 문화를 바탕에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의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 무용가가 뭐 섹스피어의 오셀로를 작품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다양한 문화가 한 작품 안에 공존하는 공연 형식들을 우리는 다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러디적인 경향성, 절충주의적인 경향성, 그다음에 다원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패러디적인 경향성은 아까 우리 이동현 씨가 얘기했듯이 뭐였어요? 원작이 있고 원작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작품들을 우리 보통 패러디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가장 먼저 변형시키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변형시키는 것이 바로
움직임적인 요소입니다. 움직임적인 요소. 그래서 아까 우리 패러디는 가장 언제 어느 장르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패러디는 발레, 컨템포러리 발레라는 어떤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기존의 발레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우리 박준현 씨, 김정태 씨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우리 클래식 발레 시대가 되면서 발레 무용극의 정형성이 완성이 됐다 그랬죠. 형식적인 완성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식 발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었어요? 디벨디스망, 글랑바드데, 또 뭐가 있었어요? 응? 그렇죠. 의상의 변형 같은 어떤 클래식 뚜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만이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런 형식들이 완성이 되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테크닉적인 변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테크닉적인 변형을 그랑바드덴 뭐라 그랬어요? 기존의 작품 흐름에서 작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용수들의 기량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우린 그랑바드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벨디스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랑바드덴 뭐라 그랬어요? 남녀의 듀엣인데 바드데라는 것이 남녀의 듀엣인데 기존의 낭만 발레 시대에는 바드데가 아주 단촐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클래식 발레 시대가 되면서 그랑바드데가 굉장히 다양화되어져서 남녀가 같이 춤을 추다가 퇴장하고 발레리나만 나와서 춤을 추고 발레리노만 나와서 춤을 추고 그다음에 나중에 같이 춤을 추고 끝나는 그 길이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즉 길다라는 의미의 그랑바드데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적인 요소를 변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디벨디스망하고 글랑바드데겠죠. 그쵸, 박준현 씨? 맞아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어떤 원칙적인 움직임의 특징들, 어떤 구성의 특징들을 변형시켜서 기존의 발레 테크닉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클래식 발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디벨디스망이라든가 그랑바드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좀 더 컨템포러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클래식 발레 시대의 어떤 클래식 뚜뚜라든가 그 다음에 발레리노가 입었던 몸에 딱 붙는 어떤 의상들을 입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일상적이고 좀 더 파괴적인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을 해체시키는 움직임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메투본의 백제호수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움직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고의 개선이 뭐였었어? 남자들이 여자들만 신었던 발레리나만 신었던 토슈즈를 남자 발레리나들이 토슈즈를 신고 등장을 한다거나 코믹하게 등장을 한다거나 어떤 움직임의 좀 뭐랄까 불협화음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발레 테크닉의 한계, 표현의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측면이 바로 패러디적 요소의 움직임적 요소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패러디 작품에서는요, 일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크 H의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서곡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신데렐라가 극장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연출을 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시작을 하면서도 그 어떤 공간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화려한 어떤 그 스타가 무대 공간으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연출하면서 이제 무용이라는 작품 안에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도 어떤 무용 행위로 변형시킬 수 있는, 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등장한 일상적인 움직임의 차용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움직임적 요소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무용이라든가 재즈라든가 힙합과 같은 어떤 다양한 춤 움직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레라는 어떤 기존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도의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발레가 지향하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어떤 테크닉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움직임으로 바꾸는 경향성이 바로 첫 번째 패러디적 요소의 움직임적 요소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디 양상을 드러내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주제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매튜 본, 마크 에츠, 마기 마랭이라는 세 사람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디 작품을 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안무가 세 사람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매튜 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조의 호수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그랬어요? 지젤도 있고, 응? 호두깎이 인형도 있었어요. 또 지젤 같은 경우, 지젤, 신데렐라,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안무가들이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크 에치의 지젤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마크 에치의 지젤은 정신병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미해서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크 에치는 백조의 호수에서 우리가 가장 널리 알고 있는 백조의 호수에서 동성애적인 어떤 해석을 해요. 동성애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미시킴으로써 백조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백조의 호수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감춤의 어떤 성적 이미지 또는 그 사랑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남성들이 차이콥스키 음악에 맞춰서 백조의 춤을 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충주의적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다원성도 드러나고 절충주의적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영상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크 에츠란 사람은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지젤이란 작품을 패러디한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신데렐라를 작품으로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작품을 구상하냐면, 신데렐라가 기존에는 뭐예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결말이잖아요. 그런 결말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그 당시 헐리우드 스타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집에만 있다가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의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자기가 영화 배우로 데뷔하는 그 과정. 그래서 그 데뷔한 이후에 그 사람을 데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기획자가 왕자님으로 배치되고, 그런 식으로 극적 구성을 바꿔서 작품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작품, 전통적인 클래식 작품이 가지고 있는 디벨디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체시키고 없어지고, 디벨디스망적인 요소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헐리우드의 오디션 장면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들, 촬영하면서 그 배우들이 출연해서 그 극적 구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벨디스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기획자와 신데렐라의 글랑바드대를 통해서 이제 클래식 발레의 구성법은 가지고 오면서도 어떤 주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던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크 에츠 여기 신데렐라만 제시를 했는데,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지젤이라는 작품, 아까 얘기했듯이 지젤이라는 작품, 원래 원작의 낭만 발레의 지젤은 뭐예요? 시골 처녀가 왕자님을 사랑했는데 그 왕자한테 피앙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랑을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게 되죠. 죽게 돼서 그 이후에 지젤이라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처녀로 죽은 어떤 영혼들의, 릴리들의 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크 에츠 지젤 같은 경우에는 지젤이라는 여인을 정신병적으로 봤어요. 정신병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뭐 미쳐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떤 깊이가 얕아졌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너무 하나에 몰입하는 어떤 편집증적인 어떤 증세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크 에츠가 지젤을 정신병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서 작품화했던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기 마랭의 경우가 있는데, 마기 마랭은
마기마랭의 신데렐라는 1989년도에 제작이 된 창작 작품이에요. 그리고 사실 마기마랭 같은 경우에는 1989년 이후에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클래식 발레에 대한 패러디 작품보다는 오히려 그 현대 기술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영상과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춰서 작품을 컨템포러리화했던 안무가이기도 한데, 마기마랭의 경우에 신데렐라는 처음 등장 자체가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상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어린아이가 신데렐라라는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제는 그대로 갖고 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기마랭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면적인 요소와 뭐 그 의상들을 좀 더 기이하게 귀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왜 신데렐라를 도와줬던 요정을 인형으로 전환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마차를 왜 그 당시에 어린애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차 있죠, 장난감 차 같은 어떤 차를 무대에 등장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미래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시키면서 왜 봉 같은 거 있죠, 왜 그 요정이 봉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쥐도 마부가 되고 하는데, 그런 봉 같은 거는 왜 불빛이 막 나는, 요즘에 왜 대중 가수들 왜 콘서트 하면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무대를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마기마랭은 신데렐라를 단순하게 한 아이가 동화책을 보다가 상상하면서 상상의 세계의 어떤 인용놀이 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재해석하는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다. 아주 대표적인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무가들이 패러디 작품을 만들 때는 전통적인 작품을 기반에 두고 첫 번째 움직임적인 어떤 요소를 변형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적인 어떤 요소를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는 경우들이 패러디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대 구성적인 요소에서 변형을 가지고 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영상 매체의 사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어서 바깥에서부터 그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신데렐라가 입장하는 장면들을 영상을 찍어서 객석에서 신데렐라가 입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거나, 또는 마크 H의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처럼 백조가 혼자 춤을 추는 어떤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침대와 그 무대 공간과 영상을 오버랩 시켜서 공간을 완벽하게 회치시킨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바로 패러디적 작품들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그 창작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대 장치, 즉 이 현대화되어진 무대 장치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무대는 뭐예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각 공간이 있는 무대 그 자체였잖아요. 그것을 뒷벽을 튀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 현실 공간과 무대 공간을 같이 보여지게 한다거나, 또는 그 이동식의 어떤 극장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가 이렇게 벌어지면 다음 무대가 등장하고 무대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닫으면 예전에 그 무대가 등장해서 공간을 자유롭게 해체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법들, 그 다음에 조명의 어떤 기술도, 조명 플랜, 조명 디자인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동일한 의상을 입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소도구의 어떤 변화들, 즉 뭐냐면 기존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소도구가 아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소도구를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경우들을 보통 우리는 패러디 작품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무대 구성 요소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장에 대한 차원들, 화려한 어떤 분장이라든가 가면들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양태가 바로 마기마랑의 어떤 신데렐라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난 절충적 경향성은 전통 문화의 융합,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문화와의 융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타 장르와의 융합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통 문화와의 융합은
대부분이 뭐냐면 민속 문화와의 융합이에요. 민속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발레 움직임을 가지고 심청이라든가 춘향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만들 때, 뭐 왕자오동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 전통 춤사위를 가지고 가서 토시즈를 신고 전통 춤사위를 추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전통 문화를 무대로 가지고 오기 시작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한다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통문화적인 어떤 주제를 수용하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종종 우리나라 고전 소설을 현대화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향성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무용극에서도 1960년대나 70년대 무용극에서도 우리나라 고전 소설을 무용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제로 그러한 고전 소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무대에서 결합시키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무용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속춤만을 가지고 무대에 가지고 가는 어떤 구성범들이 주를 이뤘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현대무용 테크닉, 발레 테크닉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소설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작품화하는 경우들을 보통 우리는 절충적 경향성 중에 첫 번째 전통문화와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문화와의 융합인데, 이 대중문화와의 융합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197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 댄스를 지향했던 안무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수행했던 어떤 과정들인데,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대중문화와 순수문화가 융합되어진 어떤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순수예술, 대중예술은 대중예술이라고 완벽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중예술을 약간 비하하는 어떤 경향성들도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대중춤과 순수예술 춤이 결합되어져서 새로운 어떤 장르들, 새로운 어떤 형태들의 공연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비보이의 춤과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어떤 움직임들이 그대로 무대에서 드러나고, 그다음에 발레리나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들을 따라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즉 그런 어떤 공연 형태의 어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발레리나가 비보이를 사랑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비보이들의 어떤 배틀이라든가 댄스 배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대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중문화와의 융합 중에서 하나의 특히할 만한 특징은 뭐냐면, 대중가요나 대중 힙합, 팝송들을 작품에 사용해서 그 음악들, 이미 유명한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정들 있잖아요. 뭐 퀸의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맘마미아가 누구죠? 맘마미아 부른 가수들이 누구죠? 맘마미아 부른 가수들이 뭐죠? 댄싱 퀸에 나오는 저기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여자들 그룹. 좀 이따 찾아볼게요. 왜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예, 그런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불렀던 그 당시에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그대로 무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퀸의 음악들을 활용해서
이제 누구죠? 베자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무한 어떤 유명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와의 융합이 두 번째 절충적인 어떤 경향성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바. 네, 아바라는 이제 그룹의 음악을 가지고 이제 작품화해서 그 아바라는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감정들을 무대 작품으로 활용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발표했던 소울 해바라기라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독일의 살탈첼로라는 어떤 재즈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협연을 하고 무대에서 협연을 하면서 이제 재즈와 한국 무용의 만남을 유도했던 아주 대표적인 양태들, 그런 양태들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대중춤이 가지고 있는,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재즈 음악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한 감정들을 무대에서 무대에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현대 관객들, 지금 현재의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충적 경향성의 마지막 경향성은 타 장르와의 융합이에요. 가장 많이 무용에서 컨템포러리 댄스에서 가장 많이 융합하는 타 장르는 바로 같은 공연 예술이라고 분류가 되어지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뮤지컬 작품을 무용 작품으로 전환하는 거죠. 처음에 이 뮤지컬 작품과 무용 작품이 결합되어져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건 뭐냐면 뮤지컬 음악은 그대로 사용하고 무대 구성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장면별로 그 노래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춤으로써 장면들을 해결하는 어떤 창작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노래와 춤이 결합돼서 어떤 부분에서는 뮤지컬적이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즉 연기를 하는 배우와 춤추는 사람이 공통되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 댄스 뮤지컬의 어떤 형태들을 댄스 뮤지컬의 어떤 형태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술 전시와 무용이 결합되어져서 초창기에는 실제로 행위예술, 즉 퍼포먼스라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졌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다시 하나의 좀 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시가 주냐 무용이 주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미술관 공연 같은 것들을 우리 보통 이제 타예술 장르와 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배경이 되어지는 그림에 대한 해석을 무용가가 앞에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배경이 되는 그림이나 어떤 전시관의 분위기가 아예 어떤 세트로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전시관에서 하는 무용 공연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와 이 미술관 공연은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애매모호하고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보통 공연 예술을 퍼포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공연 예술은 공연 예술,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라고 구별을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 용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퍼포먼스 안에 댄스와 티아터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퍼포먼스는 행위예술의 어떤 행위예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연극은 연극대로 티아터, 그 다음에 무용은 무용대로 댄스, 그 다음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뮤지컬이라고 완전히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미술 작품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퍼포먼스로 분류할 것이냐 댄스로 분류할 것이냐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분류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분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에서의 어떤 다원적 경향성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무대 구성의 요소가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르가 개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문화적인 어떤 경향성, 이렇게 세 가지의 경향성으로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내면서 다원성의 어떤 경향성이 드러나는데, 먼저 무대 구성 요소의 변화를 사용한다면 무대 구성 요소의 변화를 보면 기존의 공간을 해체하기 위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상 사용은 아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대가 단순하게 무대 세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있는 꽃을 무대 전면에 배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바위를 배치한다거나 물을 내린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보통 무대라는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살펴봤는데,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 공간과 동일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든 어떤 표현 기법들이 등장한 것이 바로 컨템포러리 댄스가 나타낸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안무가가 누구죠? 피나바웃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이라는 작품에서는 무대 전면을, 무대를 카네이션으로 꽉 채웠어요. 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연이 9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막이 딱 열리면서 전면이 꽃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고 놀랬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연물을, 바위 같은 것들을, 무대에 큰 바위를 설치하고 그렇게 무대 전면에 꽃을 보여주고, 그다음 무대에서 폭포가 내리듯이 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게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자극은 뭐냐면 충격, 놀래게 만든, 놀램의 어떤 효과들을 놀램의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오히려 아름답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자연에서 오는 숭고한 어떤 아름다움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다원적 경향성의 첫 번째 무대 구성 요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다원적 경향성이 새로운 무용 장르를 산출하게 돼요. 즉 디지털 기술이나 어떤 다른 기술 매체와 융합을 통해서 무용계에서는 비디오 댄스라는 비디오 댄스를 만들어냈어요. 비디오 댄스는 뭐냐면 미리 안무가와 촬영하시는 촬영 기사가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의 결과물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비디오 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면에서는 이 비디오 댄스는 영화랑 동일한 어떤 형태를 가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대사도 없고 그야말로 무용 작품, 음악과 움직임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비디오 댄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감상하듯이 간접적인 어떤 감상을 유도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나 무대에서 직접 무용수가 움직이는 어떤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감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댄스의 감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2차적인 어떤 감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비디오 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무용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어떤 3D 컨텐츠의 개발이 유도되어진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3D 콘텐츠 제작. 이거는 우리가 문화 원형을 복원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던 어떤 콘텐츠 제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작이 2006년도에 이제 단절이 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제작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어떤 붐으로서 3D 컨텐츠를 제작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새로운 장르 개발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용 콘텐츠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러니까 게임하고 무용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하고 무용 콘텐츠가 이렇게 결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이제 그러니까 금지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장되어진 어떤 현상들을 갖는데, 무용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비디오 댄스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독일에서 매년 열리는 어떤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 어떤 하나의 양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대 구성 요소와 새로운 장르 개발들은 뭐예요? 무용의 양식적인 측면에서의 다원적 경향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다문화적 경향성, 즉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한 무대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문화적인 경향성은 양식적인 어떤 차원의 다원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일면에서 보면 내용과 형식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양식과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문화적 경향성 첫 번째는 뭐냐면 안무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타문화를 재해석하는 경우예요. 즉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프레조 가주가 불교를 재해석해서 작품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시타르타 같은 작품들 같은 것들을 만드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 그다음 피나바우시가 국가도시 시리즈에서 뭐예요? 국가도시 시리즈에서 우리 서울을 주제로 해서 러브컷이라는 작품을 만든 경우들.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을 소재로 해서 포르투갈의 어떤 그 문화, 해안 문화라든가 식민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품화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창작 작품인데, 이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화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절충주의에서 나타난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재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시대에 공유하는 문화이긴 하지만 각 민족별로 또는 각 국가별로 새로운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있는 문화들을 작품화하는 경우들을 보통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제의식과 재즈의 만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재즈와 우리나라의 제의식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 경우들을 보통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창작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템포러리 댄스의 어떤 특징들은 패러디, 절충주의적, 다문화적인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기존의 무용이 갖고 있는 표현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들로 사용되어졌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장르 중에서 기술 매체와의 결합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체 예술로서의 비디오 댄스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템포러리 예술에서 기술 매체의 사용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장르를 만들 정도로, 새로운 어떤 무용의 형식들을 만들 정도로 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비디오 기술이었었어요. 비디오 기술이고, 사실 춤과 기술의 접목으로 태어난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한 무용 장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창작하는 무용 장르가 바로 비디오 댄스인데, 이 비디오 댄스는 관객에게 사실은 영화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무대가 주는 어떤 현실감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스스로 그 영상 안에 투여가 돼서 나를 투여시켜서 감상하게 만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고요.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영상의 세계가 현실의 일부로 느끼게 하는 어떤 기법, 즉 영화가 주는 어떤 감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비디오 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댄스는 포스트 모던 댄스 운동에서부터 형성이 돼서 만들어졌었어요. 처음 시작은 비디오라는 것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왜 포스트 모던 댄스 얘기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었죠. 동일한 공연을 각국에서 공연했었다 그랬잖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약속해서 미국, 독일, 뭐 도쿄, 북경, 한국 뭐 이렇게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공연들을 수행하면서 그때 뭘 수행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뭘 통해서 다른 나라 공연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공연과 지금 우리의 공연을 같이 오버랩시켜서 볼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을 활용했던 게 포스트 모던 댄서들의 어떤 공간 해체의 가장 큰 표현 기법이었다면, 창작 기법이었다면,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영상 기법들이 무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용 작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인 움직임 자체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영상으로 제작해서 사실 영상으로 제작하면 가장 큰 이점이 뭐예요? 고은수 씨, 영상으로 무용 작품을 제작하면 가장 큰 이점이 뭘까? 한 무대가 아니잖아요. 우선 공간이 해체가 되겠죠. 첫 번째 공간이 해체가 되겠죠. 두 번째 어떤 게 해체가 될까요? 시간성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성. 즉 뭐냐면 무용 작품은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디오 댄스도 무대에서 공연되어질 때는 지나가면 없어져요. 없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재현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제약을 해체시켰던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가장 큰 특징.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비디오 댄스는 안무가 개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비디오 댄스는 촬영 기사의 예술적인 어떤 기법과 무용가의 움직임이 결합되어져서 만드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입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둘이에요. 창작자가 줄인 게 비디오 댄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활용하여 극장 무용의 전형성을 수정하여 표현을 확대시킨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매체를 통해서, 즉 영상을 통해서 춤의 독특한 상상력의 공간들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비디오 댄서들이 작품화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언제가 아니라 어떤 작품들이 가장 많았냐면, 왜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절벽 같은 데 가서 무용수가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갑자기 영상이 바다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바다 위에서 무용수가 움직여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다 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필름에 의해서, 필름 편집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영상 기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대지를 기반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의 움직임은 모든 다양한 어떠한 현실 공간이더라도 무용수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확대시킨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의 공간, 즉 기존의 현실적인 공간은 아니고,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누구나가 상상해봄직한, 즉 어렸을 때부터 꿈꿔본직한, 즉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꿈 같은 거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상상력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댄스의 움직임은 영상적 무용의 언어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영상적 움직임의 언어성. 그래서 움직임 자체의 어떤 테크닉 기법에 호흡이 중요하거나, 그 다음에 뭐 손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움직이는 이미지처럼, 그래서 영상에 보여지는 어떤 영화의 영상에 보여지는 이미지 언어처럼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이미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표현 매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적 구성은 카메라 조작으로 인해서 시간 개념이 확대되었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무대 공간에서 과거를 표현하거나 현재를 표현할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해요? 우리 그 연극하시는 우리 박준현 씨, 연극영화과. 연극에서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가 과거 장면이 장면 전환을 할 때 어떤 식의 방법을 사용해요? 조명을 끄거나, 그렇죠? 무대 장치, 슬라이드처럼 무대 장치를 바꾼다거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기법이 있을까? 막을 내린다거나,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단절을 시키죠. 현재하고 과거하고 미래를 단절시켜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디오 댄스는 그런 단절이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시제 변화가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예요. 그래서 시제 변화에 대해서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 구성.
의 변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간적 구성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복수 공간, 즉 움직이는 공간의 다층적 공간들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로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영상의 편집 기술로 만들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용수가 언덕에서 움직이고 무용수가 갑자기 장면 전환을 해서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장면 전환 자체를 안 해요. 무대 백만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만 변화시켜주죠. 무용수는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대를 언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산에서 강으로 또는 들녘으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양한 공간이 한꺼번에 혼재시킬 수 있는 형태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의한 공간의 변화가 자유로운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세 번째 시각의 변화성, 즉 뭐냐면 무대는 정면성의 원리죠. 앞에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디오 댄스는 카메라가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무용수의 움직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시각적 경험이 아닌 카메라의 조작에 의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해서 영상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의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댄스 제작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용수의 움직임 구성 있잖아요. 움직임 구성은 굉장히 단촐하대요. 굉장히 뭐랄까 단편적으로 움직임의 구성들을 하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런데 이 움직임이 반복적이고 단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카메라 영상의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비디오 댄스는 안무가의 작품이 아니라 그 뭐죠? 촬영 기사, 처음에는 이제 촬영 기사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비디오 댄스 감독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독의 어떤 그 편집이라든가 감독의 어떤 촬영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비디오 댄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장르의 어떤 특징들, 비디오 댄스의 우리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의 디지털 기술과 무용예술의 어떤 연관관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용예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산의 측면, 수용의 측면 또는 보존의 측면, 이 세 가지로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생산의 측면에서는 안무 기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무 기법.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움직임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생산의 측면의 기술 매체, 디지털 기술이 미친 영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무대 공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무용 작품을 표현하는 어떤 창작 기법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생산의 측면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미친 영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용 수용의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미친 영향을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용 공론장이 형성이 되어졌다. 즉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공연장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무용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무용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감상하고 와서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 클럽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와서 가장 큰 그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론가의 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반인이 자신의 카페라든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공연 보고 와서 올린 글들도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SNS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공연평도 올리고 공연 홍보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무용 현상에 대한 어떤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 미친 무용예술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성과 복합성이 인정되어진 무용 해석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수용의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요즘뿐만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무용가들의 어떤 해석보다는 일반인들의 무용 작품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공론장애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매니아층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용예술의 보존의 측면은 무용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무용예술의 보존 및 유통 경로를 모색하는 경우들, 즉 그런데 실제로 이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이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무용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과연 그것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상용화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측면들은 아직까지도 방향 모색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